이번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잠시 예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엔 또 FOMC가 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조금은 연준의 강성한 입장이 좀 뒤로 물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오미크론의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슈 때문에 되려 다음 주 FOMC가 조금은 좀 두려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회영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저희 하우스에서 제일 이쁨 받고 사랑받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봐야 될 정책이 아무래도 FOMC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 연준이겠죠. 그리고 유럽 하면 ECB고 또 한국의 이제 BOK의 어떤 스탠스라고 할까요? 통화 정책 그리고 지금 어떤 긴축이라든지 이런 강도를 좀 따져보고 한번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실시함으로써 매월 매입을 하는 자산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듯이 12월 FOMC에서는 이러한 자산 매입 규모, 축소하는 규모를 더 줄여나갈 수 있다,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지금 가속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이 테이퍼링이 가속화된다면은 기준금리 인상도 또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만큼 정책의 정성화는 연준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PEPP라고 해서 팬데믹이 나타나고 나서 긴급하게 매입을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PE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내년 3월 달까지 유지가 되고요. 이게 종료가 되더라도 기존의 APP라고 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테이퍼링을 하고 이제 자산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조금은 긴축으로 나아가는 연준과 달리 ECB는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11월 ECB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다음 회의에서 특히 12월 16일 ECB에서 이제 다음 PEPP 다음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산 매입을 조정할 건지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냥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더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흥국 말고 선진국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8월 달, 11월 달 이렇게 25bp씩 인상을 했고요. 내년 1분기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크게 세 가지 배경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다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 전망이 되고 있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물가가 높은 상황,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라든지 이러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금리 인상, 내년 1분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는 사실 세 번째 이유도 세 번째 이유지만 이제는 물가 대응하기 위한 이유도 좀 큰 이유로 주목받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중앙은행 흐름은 긴축으로 가고 있다라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올해 벌써 2번 올렸고 네. 2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2번이나 올렸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유럽 중앙은행하고 연준의 스탠스인데 연준이 이제 유럽보다는 조금 더 긴축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차라든지 달러화에 대한 방향성이 또 FOMC 이후에 다시 조금 더 변동성 있게 달러화가 치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걸 좀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유럽은 아직도 조금은 멀었다. 네.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긴축에 나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이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경기 둔화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가 네. 왜 일어났는지를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물과 장기물 두 가지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장기물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장기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일단 미국 내 물가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이러한 고물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성장에 방해가 되는 물가 상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단기물 금리가 조금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듯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 또는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겨 오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매파적인 시점들이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도 앞당겨진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책금리 특히 이러한 금리의 결정은 단기물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듯이 매파적인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단기물 금리는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물 금리가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중장기물 금리가 버티거나 또는 하락하면서 금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 차는 조금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현 상황에서는 매파적인 스탠스나 좀 강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FOMC를 앞두기 전까지는 다소 단기물 금리가 조금 더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은행주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진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12월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매파로 돌변한.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신임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아주 그냥 매파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런 어떤 제스처가 있었어야겠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강하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FOMC에서 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미크론 때문에 뭐 테이퍼링 가속도나 이런 정책들이 조금 느려질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세 가지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 판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더 가속화해서 줄여나갈지 여부입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 12월 달 150억 달러씩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규모는 300억 달러, 그러니까 그 배로 더 확대를 해서 규모를 축소하지 않겠나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로서는 근데 12월 달은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 오히려 그대로요? 1월 달부터 이제 300억 달러 줄여나갈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12월하고 1월 해봐야 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발표를 함에 있어서 충격. 11월 FOMC에서 이미 11월 150억, 12월 150억을 얘기했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는 12월 150억, 1월 300억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겠나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 전망에 대한 연준의 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죠. 트랜지스토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구, 물가를 나타내는 문구에서 트랜지스토리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인지 여부, 그리고 더해져서 이제 물가 전망치가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물가를 전망을 2.1%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물가 전망치를 뭐 상향 조정할 것인지 또는 낮출 것인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도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은 18명 중에 9명이에요. 네. 근데 이 18명 중에서 지금 그 랜달 퀄스 이사가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17명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지, 더 나아가서 몇 회 인상까지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생각보다 더 매파적으로 또는 절반 이상 또는 뭐 10명 이상의 이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에 이제 1회 이상의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좀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FOMC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일 텐데 조금은 주목할 만한 이제 필요성이 있는 이벤트다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파월풋이라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이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파로 변했고 테이퍼링은 거의 이제 더 확대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금리까지 이제 건드리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에 볼 때 물가를 얼만큼 상향 조정했는지 네. 더불어서 이제 점도표가 금리 인상을 얼마나 시그널을 주는지인데 우혜영이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내년에 금리 어떨 것 같아요? 테이퍼링도 사실은 올해 안 한다는 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너무 많아졌고 금리도
하반기에 밀어놨다가 이제 1분기에 올릴 수 있다. 1분기 끝나자마자 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뭐 빠르면 7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반기 있습니다. 초반에. 네,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를 빠르게 해서 네. 뭐 2배 이상으로 해서 300억 달러로 줄인다고 하면은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점이 사실 뭐 6월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뭐 물가에 대한 뷰가 물론 일시적이다라는 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긴 했지만 큰 뷰는 내년 하반기에 일단은 안정화될 것이다 전망을 그래도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상반기 이제 물가에 대한 그림을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1분기에 테이퍼링을 이제 종료를 준비를 하면서 네. 금리를 언제 올릴까 고민을 할 것이고 상반기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정말 이게 대응을 필요한 물가 상승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2분기 끝나자마자 뭐 7월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예. 추가 인상까지도 좀 가능하다 보고 있어서 추가 인상? 우리나라 말고 미국 말하는 미국 거죠? 3분기, 4분기 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금리 레벨 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75bp 인상을 하는. 세 번을 인상하는 거죠. 네. 지금 0.25%이기 때문에 네. 세 번을 인상한다라는 거는 지금 컨센서스가 사실 어떻게 형성되죠? 뭐 비슷하게? 네, 비슷해요. 비슷한데 시점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 3번 정도 금리를 올리는 걸 예상을 했는데 네. 이번 FOMC에서 그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 조금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점도표에서 봐야 그 되고. 레벨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명수도 중요하지만 인상을 그래서 횟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알 수가 네, 있는 새벽.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쨌든 금리를 올려가는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반 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은 사실 10년 만에 하는 거고 금리를 올리는 거는 또 우리가 1년 반 이상 시장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봐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금리가 올라가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입장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ETF도 많으니까 어떤 자산을 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채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단기물, 장기물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장기물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세함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리 인상의 배경이 정말 뭐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높아져서 올리는 금리 인상이라면 장기물도 따라 올라가겠지만 사실 이번에 않으니까. 금리 인상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경제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어서 중장기물 금리가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기물보다는 중장기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TLT라는 ETF가 상장돼 있고 네. 그렇죠. 장기채. 초장기물,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HTS에 쳐보니까 장기물 관련된 ETF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내년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볼 때 빠질 때마다 사는 자산은 오히려 장기채. 네. 우리나라도 장기채 ETF 아니면 미국의 장기 ETF 네. 이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우리나라 1분기에 금리 올릴까요? 매우 저는 사실 1분기 못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근데 대부분의 컨센은 올린다고 이조시 형제도 1분기 인상 가능성 배제할 필요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이제 올린다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소수견이지만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이제 다음 주에 FOMC 이후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체크해드린 점도표라든지 물가 상승이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회영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